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기계공학부 전만수 교수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세장부제를 대상으로 체득한 고척학 지식을 일반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력의 일반화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이 강좌의 교재 또는 부교재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 전문 소조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응력의 정의와 좌표 변환에 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균일 단면의 균일한 역학적 상태 하에 있는 봉의 일부에 대한 역학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균일한 역학적 상태는 세인트 바낭 퍼니스플에 의해서 봉의 끝에서 멀어지면서 급격하게 조성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의 중심축과 수직을 이루는 단면의 면적이 A0이고 그 단면에 균일하게 작용하는 응력이 시그마 제로라고 합시다. 이때 임의의 점 O를 지나면서 단면의 법선 방향이 n인 단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시그마 제로 A0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힘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그런데 법선 단위 벡터 n과 봉의 중심축의 수직한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두면 물론 이 각도도 세타가 됩니다만 이 단면적은 사인 세타분의 A0가 됩니다. 따라서 이 면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은 시그마 제로 A0를 이 면적으로 나눈 것이 되며 그 값은 방향 벡터 n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단위 면적당 힘을 응력 벡터, 즉 스트레스 벡터라고 정의하며 대개 소문자 t 또는 대문자 t로 표현하고 이 벡터가 방향 벡터 n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벡터 n을 이와 같이 반드시 동반을 합니다. 응력 벡터를 대문자로 표현할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림은 응력 벡터가 방향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모든 점들이 역학적으로 균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응력 벡터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응력 벡터는 면의 방향에 따라 그 방향도 변합니다. 물론 한 점에서 이야기입니다. 응력 벡터는 한 점에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위치 함수가 되는 거죠. 한편 응력 벡터는 벡터이기 때문에 임의 방향의 두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와 같이요. 이것은 응력 벡터를 벡터 n 방향과 그의 수직한 방향의 성분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응력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만 그런데 잠시 여러분들이 응력을 잊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응력 벡터, 즉 스트레스 벡터를 정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이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원칙은 원칙이라고 하면서 원칙을 안 지킬 경우가 많죠. 원칙이 올바를 때 원칙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력 벡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응력은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2차원 평면에 국한된 것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동일한 문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점 O를 지나면서 법선 방향이 n인 단면에 작용하는 합력의 n 방향과 그의 수직한
방향의 성분을 각각 n과 t라고 두면 n은 p 사인 세타가 되고 t는 p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서 이 응력 벡터를 이 단면의 수직한 성분과 그것의 또 수직한 성분, 즉 그 접선 방향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응력 벡터의 m 방향 성분을, 즉 법선 방향 성분을 그 방향에 대한 법선 응력, 즉 노멀 스트레스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시그마 NN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M 방향에 수직한 접선 방향 성분을 전단 응력, 즉 시어 스트레스라고 정의하고 시그마 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식으로부터 법선 응력은 단위 면적당 법선력을 의미하고 전단 응력은 단위 면적당 접선력을 또는 전단력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응력은 응력 벡터에서 정의되고 그 의미를 이 식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흔히 시그마 NN 대신 시그마 N으로, 시그마 NT 대신 타우 NT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지수, 앞의 지수는 면의 방향을 의미하고 뒤의 지수는 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주로 학부 과정에서 이런 전통적인 응력 표현법을 따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점에서 응력 성분은 물론 면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역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응력 벡터와 응력의 정의를 일반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임의의 물체입니다. 이 물체의 임의의 점 O에서 단위 벡터 n의 수직한 단면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단면의 힘이 분포하중 행식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 O를 포함하는 미소 면적 델타 A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의 합력을 델타 F라고 하고 델타 F를 델타 A로 나누면 그 면에 작용하는 평균 단위 면적당 힘이 되겠죠. 이제 델타 A를 0으로 수렴시키면 점 O에서 단위 벡터 n에 수직한 단면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 즉 응력 벡터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응력 벡터, 즉 그 스트레스 벡터를 흔히 방향 벡터, 단위 벡터 n과 함께 소문자 t 또는 대문자 t를 사용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때 n을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응력을 정의하겠습니다. 응력 벡터에서 n이 단위 기초 벡터 i와 일치할 때, 즉 x축과 일치할 때 그 방향으로 정의되는 응력 벡터의 x 성분을 시그마 xx, y 성분을 시그마 xy, z 성분을 시그마 xz로 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지수, 즉 그 하점자 두 개 중에서 앞의 것은 면적이 향하는 방향, 즉 면적의 방향을 의미하고 두 번째의 지수는 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두 지수가 동일하면 법선 응력이라고 하고 다르면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각각 그 normal stress, shear stress라고 합니다. 접선 응력, 즉 tangential stress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흔히 법선 응력은 시그마와 하나의 지수로 표현되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쓰는 거죠. 혼돈이 없기 때문에. 전단 응력은 타우와 두 개의 지수, 즉 하점자로 표현됩니다. 앞에서 정의한 것을 Y축과 Z축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은 이와 같은 9개의 응력 성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 성분의 정의를 응력 벡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응력 성분은 단위 면적당 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응력을 어떤 평면상에 국한해서 취급할 때 힘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력 성분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점에서 응력 성분은 9개가 있습니다. 남강에 흐르는 물의 속도 벡터는 한 점에서 3개의 성분을 갖죠. 응력은 3차원 공간에서 이보다 3배 많은 성분을 갖습니다. 당연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쉬우면 굳이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존경받을 일도 없습니다. 쉬우면 그때그때 하면 되니까요. 우선 난이도를 줄이기 위해서 즉 응력 성분을 줄이는 목적으로 평면 응력 plane stress를 정의해서 응력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원 평면에서 확립된 개념은 3차원으로 확장이 쉽게 됩니다. 평면 응력은 하나의 축에 대한 모든 응력 성분이 0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축의 방향을 Z로 잡고 Z가 지수로 포함된 모든 응력 성분을 0으로 두죠. 평면 응력 조건에서 0이 아닌 응력 성분의 수는 4개가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빔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봉도축도 이런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판재나 종이 같은 것을 스트레칭하면, 즉 면적을 늘리는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그 면의 수직한 응력 성분을 0으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 응력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물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전체 문제를 보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역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접근 방법입니다만 2차원에서 이해하고 그 개념을 3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역학을 이해하는 길목에서 평면 응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코지's 포뮬라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지의 공식. 지금부터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평면 상태에 있는 한 점에서 응력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균일한 힘을 받는 직사각형 물체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정사각형으로 봐도 됩니다만, 물론 본래 점은 크기가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균일한 힘의 상태란 가정하에서 크기가 있는 점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물체는
힘의 평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우 xy와 타우 yx가 같아야 합니다. 자, 이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물체에서 모서리를 이와 같이 잘랐을 때 빗면에는 단위 면적당 힘, 즉 응력 벡터가 작용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응력 벡터와 응력 성분이 발생시키는 합력은 당연히 힘의 평행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X방향과 Y방향의 힘의 평행 조건으로부터 이와 같은 두 개의 식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점 O에 대해서 모든 응력과 응력 벡터가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부터 타우 xy와 타우 yx는 같아야 합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한 모든 합력은 원점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자유물체도가 평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먼저 언급이 되었어야 하죠. 흔히 제가 설명한 순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이 물체로부터 이 조건이 구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앞에서 먼저 언급하고 왔습니다. 자, 이 식을 행렬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또 이것을 3차원으로 확장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점에서 응력을 알게 되면, 즉 모든 응력 성분을 알게 되면 단위박 벡터 n에 의해서 정의되는 임의의 단면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 즉 Tn 벡터를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역학에서 경계 조건으로 힘이 작용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힘은 단위 면적당 힘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힘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단위 면적당 힘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표면에서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력 벡터가 주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뜻은 이 수식에 의해서 응력 성분 간의 관계가 주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식을 코지의 공식, 즉 Cauchy's formula라고 합니다. 이 코지라는 분은 산업혁명 시절에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대혁명 시기의 격동기를 사는 천재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였습니다. 역학과 수학, 특히 해석학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천재 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역학 등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이름을 곳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역학을 공부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과학이나 공학은 서양과 동양이 따로 없습니다. 기술자들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평면 응력의 좌표 변화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수학에서 배웠던 벡터의 좌표 변환에 관해서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은 행렬에서 다루었던 좌표 변환에 관해서
한번 훑어보고 시작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웨지, 쉑이죠. 우리나라 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웨지라고 그러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웨지를 그대로 사용하되 응력 벡터 대신 단면에 작용하는 법선 응력, 즉 시그마 x 프라임과 전단 응력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자유물 채도에 힘의 평행 조건을 적용합니다. 자, 이때 xy 방향보다 x 프라임 y 프라임 방향에 대한 힘의 평형을 따지는 것이 시그마 x 프라임과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유리합니다. 힘의 평행 조건을 적용하면 이 두 식이 유도되고 이로부터 시그마 x 프라임과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을 xy축 방향으로 주어진 응력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세타 대신 세타 플러스 90도를 입력함으로써 시그마 y 프라임을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두 관계식을 적용하면 변환 관계식이 이와 같이 보다 단순한 행태로 표현됩니다. 자, 이 식에서 이 항을 좌변으로 넘기고 양변을 제곱하고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하여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식이 유도되며 세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수식에서 프라임 성분은 미지수이고 다른 성분들은 기저의 값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미지수는 원의 방정식 상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식은 이와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서 실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행렬을 변환 행렬, 즉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 변환 관계에서 두 개의 변환 행렬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응력은 2차 텐사량이라고 합니다. 즉 tensor of order 2라고 불립니다.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등역학에서는 매우 중시합니다.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예제를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예제는 응력 성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X축과 60도 기울어진 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입을 하면 되죠, 물론. 문제는 이 공식을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암기해서 답을 구하는 측면에서는 행렬로 표현된 변환 법칙을 사용하는 것도, 즉 응력 변환 법칙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결과는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공식을 외워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곧 모아원에 의해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응력과 최대 전단 응력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시그마 x 프라임을 제외한 응력 성분은 주어진 실수이므로 법선 응력 시그마 x 프라임은 세타만의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d 시그마 x 프라임 d 세타를 0으로 둠으로써 법선 응력이 그 값을 갖도록 하는 각도, 즉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요 조건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 두 개의 실근, 즉 세타 값, 세타 p가 구해집니다. 실제 이 세타의 조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탄젠트 이 세타 p가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분의 타우 xy가 됩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탄젠트 이 세타 p는 이것분의 이것이죠. 자, 이 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빗변의 길이는 이것의 제곱과 이것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구한 원 방정식에서 반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반경을 우리가 대문자 r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sin 2세타 p와 코사인 2세타 p를 계산하면 각각 r분의 타우 xy, r분의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분모는 r이 되고 분자는 이것의 제곱과 이것의 제곱이 더해진 꼴입니다. 다시 말해 r의 제곱이 분자에 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항의 합은 r이 됩니다. 그래서 세타 equals 세타 p에 상하는 법선 능력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타 p 대신 세타 p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대입되어도 이 식은 성립합니다. 이것은 곧 앞에서 구해놓은 시그마 y 프라임에 이 조건을 대입한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평면 응력에서 이 두 법선 응력의 극값을 주응력 또는 평면 내 주응력이라 하고 그 크기 순서대로 시그마 1과 시그마 2로 표시합니다. 당연히 이것 즉 시그마 1이 최대 주응력이 됩니다. 물론 평면 응력 조건으로부터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법선 응력은 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값, 즉 주응력에 해당하며 시그마 3로 표시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 주응력은 3개입니다. 모든 물체는 실제 3차원에서 존재하죠. 행상의 특이함으로 우리가 1차원이다 뭐 같은 경우죠. 또 2차원 평면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는 모두 3차원 문제입니다. 3차원 공간에서 3개의 주응력이 항상 존재하며 그 크기 순서대로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평면 응력의 경우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의 응력을 세 번째 주응력 시그마 3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차원 평면 응력이 전제가 된 경우에는 나머지 두 주응력, 즉 평면 내 주응력의 크기에 따라 통상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비록 평면 응력이지만 어떤 현상이 3차원일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적으로 보면은 그 2차원인데 말이죠. 분명히 현상이 3차원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파단, 파괴 문제가 거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때는 세 개의 주응력이 고려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주응력 0, 우리가 시그마 3으로 표현된 그 값이 크기가 0인 주응력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단 응력이 극값을 갖는 조건을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구한 법선 응력이 극값을 가질 조건과 모양이 유사하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각도를
세타 S라고 두고 그 각도에 상응하는 축을 최대 전당 응력 축이라고 합니다. 이 각도 조건에서 이것이 0이기 때문에 시그마 x 프라임은 시그마 x와 시그마 y의 평균값이 됩니다. 시그마 y 프라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크기는 같습니다. 앞에서 행했던 것을 동일하게 여기서도 적용을 하면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은 r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타 s 대신 세타 s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해도 이 식은 성립하며 이때의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은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즉 최대 및 최소 전단 응력의 크기는 r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아크탄젠트 x와 아크탄젠트 x분의 1을 더하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것입니다. 세타 p 마이너스 세타 s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함으로 타우 xy, 시그마 x 또는 y에 상관없이 이 두 각도의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즉 45도가 됩니다. 이것은 중응력축과 최대 전당 응력축은 서로 45도 기울어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45도가 모두 다 최대 전당 응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중응력 및 최대 전당 응력과 관련된 많은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이것들이 갖는 의미가 역학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현재수는 최대 숙제입니다. 이 모든 수식들을 그림으로부터 유도할 수는 없을까? 없는 일일까? 자, 이런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죠. 자, 이 그림으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각도 그 자체는 방향이 없습니다. 두 선분 사이의 방향 차이를 각도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중력축과 최대 전단 응력축은 상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기준축, 즉 응력이 주어져 있는 x, y 축에 대한 상대값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을 이 세타 p라고 이미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 이 각도를 이 세타 s라고 두고 탄젠트 이 세타 s를 구해보면 부호가 우리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0도이기 때문에 세타 p와 세타 s를 더하면 45도가 되어야 하지만 이 식에 의하면 두 각도를 빼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도의 방향을 고려하여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 각도를 의미하고 시계 방향의 각도는 음의 각도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각도의 정의는 B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수식들이 이 그림으로부터 유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공식을 외우고 있다가 보고 앞에서 공부한 것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응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주응력의 방향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3.3도가 나왔네요. R은 8944. 이것이 최대 전당 응력이 됩니다. 세타 S를 구했더니 31.7도 또는 마이너스 58.3도가
계산되었습니다. 주옥력의 방향과 비교해 보면 두 각도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45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옥력을 계산하자면 평면 내 두 법선 응력의 평균치에다 R을 대준 것이 최대 주옥력이 되고 빼주면 최소 주옥력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평면 내 최대 및 최소 주옥력이 되죠. 평면 응력에서 평면의 수직한 방향의 법선 응력이 하나의 주옥력이 된다고 했죠. 물론 이 경우에는 그거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주옥력 마이너스고 최대 주옥력 플러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 두 주옥력이 각각 전체 최대 주옥력과 최소 주옥력이 됩니다. 최대 및 최소 전단 응력은 이렇게 구해주고 전단 응력의 특성상 그 절대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 값이 같다는 거죠. 최대 전단 응력 축에서 보면 두 법선 응력은 평면 내 법선 응력의 평균값으로 서로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주옥력과 주옥력 축이 중요한지를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력은 위치의 함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응력 체험을 해보도록 바랍니다. 주먹을 3개 한번 쥐어보십시오. 그리고 순간적으로 손을 펴보고 색깔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이 과정을 조금 시간을 두고 반복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시도할 때마다 그 색깔이 눈에 띄게 달라지면 빨리 병원에 가보기 바랍니다. 기경을 포기를 하든지요. 그 병원은 하늘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다름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먹 쥐는 색이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역학의 지배, 자연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색깔은 위치마다 다릅니다. 위치의 함수가 되죠. 물론 시간에 따라서 바뀌죠,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연 현상은 위치와 시간의 함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만약 이 색깔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모든 변과 심지어 우리의 미래까지 알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수많은 학자들이 이 색깔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하겠죠. 서로의 방법이 옳다고 학문적으로 다투고 말이죠. 학술 회의도 하고 그러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행간을 잘 들어두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함수, 시간과 위치의 함수는 미분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함수는 미분 방식에서, 그냥 미지의 실수는 방정식에서 결정이 되죠. 궁극적으로는 역학은 미분 방정식과 경계조건, 우리는 이 두 개를 합해서 경계치 문제다, 바운드리 밸류 프로블럼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 강좌 중에 소개를 할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한테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그 보험 문제에서 변인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치 문제를 풀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화된 역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력에 관한 일반화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때는 2차원, 3차원이 되고, 그 미분 방식은 손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편미분 방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든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것 정도 뭐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뭐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다른 좀, 그 어드밴스된 그런 그 역학 분야에서 공부를 별도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한 점에서의 응력은 9개로 표현되고 이 중에서 독립적인 것은 6개입니다. 응력 성분을 3/3 행렬로 이와 같이 표현했을 때 이 행렬은 대칭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적인 것은 6개가 됩니다. 네, 본질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좌표를 회전시켜 보면 이와 같이 얌전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특별한 축, 즉 주응력 축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주응력 축은 특별한 좌표 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특별한 좌표 축이죠, 이게. 이게 직교합니다. 예. 직교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직교 축을 대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말씀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이 주응력 축은 응력이 위치마다 다르듯이 위치마다 다릅니다. 이 축에서 응력 성분을 보면 전단 응력이 모두 사라지면서 특히 우리 이런 경우는 주응력이 서로 다르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주응력이 조금 다르면 딱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근데 주응력이 중근이면 무한히 많은 축이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만 우리가 역학 이론 측면에서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되는 하나의 좌표계를 주응력 좌표계 또는 주 좌표계 principal axis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수중에서 유체가 정지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유체를 정수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 모든 방향이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즉 전단 능력이 0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단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0입니다. 역학에서 이제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0이다. 없는 건 없습니다. 항상 있게 됩니다. 여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힘이 0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옳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편한 하나의 좌표를 설정하고 주응력에 상응하는 주좌표계로 간주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동일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주좌표계에서 보면 문제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응력을 중시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물론 다른 물리적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필을 순수하게 비틀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그 힘을 작용하지 않고 완전 비틀린 모멘트만 작용했을 때 단면은 45도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필은 치성 소재입니다. 우리가 브리틀하다고 그러죠. 치성. 이 치성 소재는 인장 응력에 매우 취약합니다. 압축은 잘 견딥니다. 눌러보면 잘 깨지지 않지만 잡아당기면 쉽게 끊어지죠. 그래서 치성 소재의 파괴, 즉 우리가 치성 파괴다 라고 그러는데 이 치성 파괴는 최대 주응력의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자, 하여튼 역학 이론의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역학 현상의 이해에서도 주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은 좌표 변환에 따라 응력 성분은 변하지만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응력 축은 좌표 변환의 특별한 그런 경우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점에 하나의 주응력 축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편한 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